편안한 밤이에요. 오늘 밤은 로켓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매일 밤 새로운 과학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800년도 더 전의 중국을 상상해 보세요. 대나무 통 안에 화약을 채우고 그것을 하늘로 쏘아 올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것을 날아가는 불의 화살이라고 불렀죠. 전쟁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주 단순한 도구였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 대나무 통이 오늘날 우주로 향하는 모든 우주선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국제우주정거장으로 향하는 로켓도, 화성 탐사선을 실어 나르는 로켓도, 모두 그 작은 대나무 통에서 시작된 아이디어의 후손인 셈이죠. 어쩌면 그 옛날 중국의 장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작은 화살이 언젠가 사람을 달에 데려다 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뭔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한쪽으로 무언가를 밀어내면 반대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발견은 8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우주를 탐험하는 방식의 핵심이에요. 조용히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일이지요. 로켓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로켓이 공기를 밀어내면서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수영할 때 물을 뒤로 밀어내는 것처럼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로켓은 공기를 밀지 않아요. 로켓은 자기 자신을 밀어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로켓은 연료를 태워서 만든 뜨거운 가스를 엄청난 속도로 뒤쪽으로 내뿜어요. 그리고 그 가스를 내뿜는 반작용으로 로켓 자체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뉴턴의 제3법칙이에요. 모든 작용에는 반대 방향에 동일한 반작용이 있다는 법칙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요? 이 원리 덕분에 로켓은 우주의 진공 상태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어요. 공기가 전혀 없는 곳에서도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주에서 로켓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해요. 공기의 저항이 전혀 없으니까요. 지구에서는 로켓이 공기를 뚫고 지나가야 하지만 우주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저 자신의 연료를 뒤로 밀어내고 그 반작용으로 조용히 그리고 우아하게 앞으로 나아갈 뿐이에요. 밀어낼 공기가 없는데도, 아니 오히려 공기가 없기 때문에 로켓은 완벽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로켓이라는 단어 자체에도 작은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이 단어는 이탈리아어 로케타에서 왔는데 작은 방추라는 뜻이에요. 방추는 실을 감는 도구죠. 작고 동그랗고 중간이 볼록한 모양이에요. 초기 로켓들이 정확히 그런 모양이었대요. 방추처럼 생긴 작은 물체들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양을 보고 작은 방추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생각해보면 참 재밌는 이름이죠. 통제된 폭발을 일으켜서 수천 톤의 물체를 우주로 쏘아 올리는 기계에 작은 방추라는 이름이 붙었다니요. 어쩌면 이 부드러운 이름이 우리에게 뭔가를 상기시켜 주는 것 같아요. 가장 강력한 기술도 결국은 작고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실을 감는 작은 도구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물체가 결국 인류를 달까지 데려다 주었잖아요. 때로는 가장 웅장한 것들이 가장 소박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법이에요.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이 편안히 누워있는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작은 방추들이
조용히 우주를 향해 날아오르고 있을 거예요. 로켓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풍선을 생각해 보세요. 풍선을 불어서 묶지 않고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풍선은 방 안을 이리저리 날아다니죠. 웃기게 소리를 내면서요. 그게 바로 로켓이 작동하는 원리예요. 정말이에요. 수십억 달러짜리 우주 로켓과 당신이 파티에서 날리는 풍선이 같은 물리 법칙으로 움직여요. 둘 다 한쪽으로 질량을 내보내고 그 반작용으로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풍선은 안에 있던 공기를 빠르게 내보내요. 그 공기가 뒤로 빠져나가면서 풍선 자체는 앞으로 밀려나가는 거죠. 로켓도 똑같아요. 단지 공기 대신에 엄청나게 뜨거운 가스를 사용할 뿐이에요. 그리고 풍선처럼 여기저기 휙휙 날아다니는 대신 노즐을 통해 방향을 조절하면서 원하는 곳으로 정확히 날아가는 거죠. 이게 뉴턴의 제3법칙의 가장 순수한 형태예요.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만 동시에 우주 탐사를 가능하게 할 만큼 강력한 법칙이죠. 어쩌면 우주를 이해하는 가장 심오한 진리들이 실은 이렇게 단순한 것들인지도 몰라요. 풍선처럼요. 조용히 날아다니는 풍선처럼요. 세턴 V 로켓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로켓은 인류를 달에 데려다 준 로켓이에요. 그리고 이 로켓이 발사될 때 만들어내는 추진력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수준이에요. 760만 파운드의 추진력이요. 숫자로만 들으면 실감이 안 나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비교를 해봤어요. 이 추진력은 약 85개의 후보댐이 만들어내는 전력과 맞먹는다고 해요. 85개의 거대한 댐이요. 하지만 댐은 그 전력을 24시간 내내 만들어내잖아요. 세턴 V는 그 모든 힘을 단 몇 분 안에 집중시켜요. 하나의 순간에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요. 그 발사대 근처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순간이 어땠는지 조금이나마 상상할 수 있어요. 땅이 흔들렸대요. 그냥 조금 흔들린 게 아니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요. 소리는 소리라고 부르기도 어려웠대요. 그건 소리라기보다는 압력 같은 거였대요. 공기 자체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가슴이 울리고 뼈가 떨리고 내장까지 진동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 모든 힘이, 그 엄청난 에너지가 전부 한 가지 일을 위해 모였어요. 3명의 인간을 담은 작은 캡슐을 지구에서 떼어내서 38만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세계로 보내기 위해서요. 생각해보면 참 시적인 일이에요. 우주에서 가장 폭력적인 힘들 중 하나를 우주에서 가장 섬세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거니까요. 로켓 연료를 추진제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추진제는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고체 추진제와 액체 추진제요. 고체 추진제는 조금 더 단순해요. 마치 거대한 폭죽 같은 거예요. 한번 점화하면 다 탈 때까지 계속 타요.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죠. 장점은 매우 단순하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잡한 펌프나 밸브가 필요 없어요. 그냥 점화하면 작동해요. 단점은 일단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도 소용없어요. 액체 추진제는 좀 더 복잡해요. 2가지 다른 액체를 섞어야 하거든요. 마치 요리를 하는 것처럼요. 연료와 산화제를 정확한 비율로 혼합하고 그것들을 연소실로 펌핑하고 그곳에서 점화시켜요.
이 모든 과정이 초당 수백 번씩 일어나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한 작업이죠. 하지만 액체 추진제의 장점은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연료를 넣으면 추진력이 세지고 적게 넣으면 약해지죠. 필요하면 완전히 끌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켤 수도 있고요. 이게 우주에서 매우 중요해요. 정확히 원하는 궤도에 도달하려면 엔진을 여러 번 켜고 끄고 조절해야 하니까요. 어떤 로켓은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해요. 발사할 때는 고체 부스터로 강력한 초기 추진력을 얻고 우주에서는 액체 엔진으로 정밀하게 조종하는 거죠. 각각의 장점을 활용하는 거예요. 마치 오케스트라처럼요. 때로는 드럼의 강렬함이 필요하고 때로는 바이올린의 섬세함이 필요한 것처럼요. 인류가 만든 가장 빠른 우주선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노 탐사선이에요. 이 탐사선은 목성을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목성의 중력을 이용해서 엄청난 속도에 도달했어요. 시속 26만 5천 킬로미터예요.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나죠?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볼게요. 이 속도로 움직이면 지구 적도를 한 바퀴 도는데 약 9분밖에 안 걸려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태평양을 건너고 아메리카 대륙을 가로지르고 대서양을 넘고 유럽과 아시아를 지나서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데 9분이요. 혹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 속도로 움직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1초도 안 걸려요. 눈 한 번 깜빡이는 시간보다 짧죠. 사실 당신이 이 문장을 읽는 동안 준호는 한국 전체를 수십 번도 더 왕복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여전히 느린 속도예요.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가려면 이 속도로도 수만 년이 걸리거든요. 우주는 정말 넓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요. 인류가 만든 가장 빠른 물체조차도 우주적 관점에서는 달팽이처럼 느린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 서두를 필요 없으니까요. 준호는 지금도 목성 주위를 조용히 돌고 있어요. 그 먼 거리를, 그 엄청난 속도로 인간이 만든 작은 기계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일이죠. 로켓을 볼 때 우리가 보는 건 대부분 연료예요. 실제로 발사될 때 로켓 전체 무게의 약 90%가 연료거든요. 이게 얼마나 극단적인 비율인지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차를 몰고 여행을 간다면 차 무게의 90%가 휘발유라는 뜻이에요. 차 자체는 10%밖에 안 되는 거죠. 당신도, 짐도, 좌석도, 엔진도 전부 합쳐서 10%요. 말도 안 되는 비율이죠. 하지만 로켓은 그래야 해요. 왜냐하면 우주로 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에너지는 전부 연료에서 나와야 하죠. 문제는 연료 자체도 무게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해요. 그 연료를 들어 올리기 위한 연료가 필요한 거죠. 이게 계속 반복돼요.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주에 보내고 싶은 것, 인공위성이든 우주선이든 우주 비행사든 그것은 전체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에요. 거대한 연료 탱크 꼭대기에 얹혀 있는 작은 조각이죠. 어떤 면에서는 슬픈 일이에요. 수천 톤의 로켓이 발사되는데 정작 우주에 도달하는 건 몇 톤밖에 안 되니까요. 하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아름다운 일이기도 해요. 우리가 무언가를 우주로 보내기 위해 기꺼이 그렇게 많은 것을 희생한다는 거니까요.
마치 거대한 불꽃처럼 대부분을 태워서 작은 씨앗 하나를 별들 사이로 보내는 거예요. 청주 126년 매사추세츠주의 한 농장에서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로버트 고다드라는 사람이 세계 최초의 액체 연료 로켓을 발사한 거예요. 그 로켓이 얼마나 날았는지 아세요? 2.5초요. 그리고 12m 높이까지 올라갔어요. 4층 건물 정도의 높이죠. 그게 전부였어요. 2.5초 동안 12m를 날아오른 게 로버트 고다드의 평생 연구의 결실이었어요. 당시 뉴욕 타임스는 그를 비웃었어요. 신문에 사설을 실어서 고다드가 기초 물리학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조롱했죠. 로켓이 진공 상태에서 작동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요. 물론 그들이 틀렸어요. 완전히요. 하지만 고다드는 그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구했어요. 조용히 묵묵히 자신의 농장에서요. 그리고 수십 년이 흘렀죠. 1969년 7월 아폴로 11호가 달을 향해 발사되던 날이에요. 뉴욕 타임스는 짧은 정정 기사를 실었어요. 추가 조사와 실험을 통해 로켓은 실제로 진공 상태에서도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타임스는 오류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다드가 처음 로켓을 발사한 지 43년 만이었어요. 하지만 고다드는 그 사과를 보지 못했어요. 그는 이미 24년 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생각해보면 씁쓸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적이기도 해요. 2.5초 동안 12m를 날아오른 그 작은 로켓이 결국 인류를 달까지 데려다 주었으니까요. 때로는 가장 작은 시작이 가장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인 법이에요. 지구 궤도에 도달하려면 특정한 속도가 필요해요. 시속 약 28,000km요. 이걸 궤도 속도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건 마법 같은 숫자예요. 왜 마법 같냐고요? 이 속도보다 느리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로켓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점점 높이, 더 높이 올라가죠. 하지만 속도가 충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이 결국 당신을 다시 잡아당겨요. 얼마나 높이 올라갔든 상관없어요. 중력은 포기하지 않거든요. 결국 당신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하지만 정확히 시속 28,000km로 움직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당신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어요. 중력은 여전히 당신을 잡아당기고 있죠. 하지만 당신이 앞으로 움직이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구의 공면이 당신이 떨어지는 만큼 빠르게 휘어져요. 그래서 당신은 계속 떨어지지만 절대 땅에 닿지 않아요. 당신은 떨어지면서 동시에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궤도예요. 궤도에 있다는 건 끝없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너무 빨리 옆으로 움직여서 절대 바닥에 닿지 않는 거죠. 국제우주정거장의 우주 비행사들이 느끼는 무중력 상태도 사실은 그들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유낙하 중이에요. 단지 그 낙하가 영원히 계속될 뿐이죠. 이 숫자 시속 28,000km는 협상의 여지가 없어요. 더 느리면 작동하지 않아요. 더 빠를 필요도 없고요. 정확히 이 속도여야 해요. 우주는 때때로 이렇게 정확한 답을 요구해요. 어쩌면 그게 우주를 이해하는 것이 동시에 어렵고도 아름다운 이유일지도 몰라요. 로켓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의 온도를 상상해 보세요. 섭씨 1650도에서 3300도 정도예요. 이게 얼마나 뜨거운 건지 감이 안 오시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철이 녹는 온도가 섭씨 약 1500도예요. 로켓 엔진의 배기가스는 그것보다 훨씬 뜨겁죠. 대부분의 금속을 순식간에 증발시킬 수 있는 온도예요. 고체 상태에서 액체로 녹는 게 아니라 액체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기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켓 노즐을 만드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 엄청난 열을 견뎌야 하거든요. 초당 수천 도의 불꽃을 계속해서 분사하는데도 녹지 않아야 해요. 엔진이 작동하는 내내요. 몇 분 동안이요. 엔지니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창의적인 방법들을 생각해냈어요. 어떤 엔진은 노즐을 통해 극저온의 연료를 순환시켜서 안쪽에서부터 냉각시켜요. 마치 뜨거운 프라이팬 밑에서 차가운 물을 계속 흘려보내는 것처럼요. 어떤 엔진은 노즐 표면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차가운 가스를 분사해요. 그 가스가 보호막처럼 작용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우주로 가기 위해서는 태양보다 뜨거운 불꽃을 만들어야 하는데, 동시에 그 불꽃이 엔진 자체를 파괴하지 않도록 얼음처럼 차가운 무언가로 보호해야 하니까요. 극단적인 뜨거움과 극단적인 차가움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로켓 엔진은 그런 면에서 모순의 기계예요. 불과 얼음의 춤이죠. 로켓을 보면 여러 단으로 나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다단 로켓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설계 방식은 정말 영리한 아이디어예요. 작동 방식은 이래요. 첫 번째 단이 연료를 다 쓰면 로켓은 그 단을 떨어뜨려 버려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로켓은 갑자기 훨씬 가벼워지죠. 무거운 빈 연료 탱크를 더 이상 끌고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단이 점화되고 이제 더 가벼워진 로켓은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가속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돼요. 두 번째 단도 연료를 다 쓰면 버려지고 세 번째 단이 작동하죠. 마치 뱀이 허물을 벗는 것 같아요. 각 층을 벗을 때마다 더 가볍고 더 빠른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한지 생각해보면 흥미로워요. 만약 로켓이 한 덩어리였다면 비어있는 연료 탱크의 무게까지 우주까지 끌고 가야 해요. 엄청난 낭비죠. 그 무게를 우주로 끌고 가려면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하고 그 연료를 들어 올리려면 또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해요. 악순환이에요. 하지만 필요 없는 부분을 떨어뜨려 버리면 훨씬 효율적이에요. 각 단계에서 정확히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가는 거죠. 물론 이렇게 되면 로켓의 대부분은 바다에 떨어지거나 대기권에서 타버려요. 수백 톤의 금속과 전자장비가 단 한 번의 사용을 위해 만들어졌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 단들을 회수해서 재사용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어요. 떨어지는 로켓단을 다시 착륙시켜서 재활용하는 거죠. 어쩌면 미래에는 로켓이 완전히 재사용 가능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우주로 가는 여정의 대부분은 여전히 희생을 필요로 해요. 많은 것을 놓아주어야만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러시아의 소유즈 로켓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로켓은 역사상 가장 많이 발사된 로켓이에요. 1966년부터 지금까지 1500번 넘게 발사되었거든요. 1900번이요. 잠시 이 숫자를 생각해 보세요. 거의 60년 동안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발사된 거예요.
어떤 해에는 더 자주 발사되었죠. 이 로켓은 인공위성을 실어 날랐고 우주 비행사들을 우주 정거장으로 데려다 주었고 화물을 배달했어요. 거의 60년 동안 쉬지 않고요. 소유주의 설계는 놀랍도록 단순해요. 물론 단순하다는 건 상대적인 표현이지만요. 로켓치고는 단순하다는 뜻이에요. 복잡한 컴퓨터 시스템이나 첨단 기술보다는 검증된 기계적 신뢰성에 의존해요. 작동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효과가 있었어요. 소유주의 성공률은 정말 인상적이거든요. 물론 사고도 있었어요. 1900번의 발사 중 몇 번은 실패했죠. 하지만 대부분은 성공했어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특히 스페이스 셔틀이 은퇴한 이후에는 소유주가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생각해보면 겸손한 로켓이에요. 최신 기술은 아니에요. 가장 크지도 않고 가장 빠르지도 않아요. 하지만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화려한 혁신보다는 꾸준한 신뢰성이요. 소유주는 조용히, 묵묵히, 거의 60년 동안 그 일을 해왔어요.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밤하늘 어딘가에 소유주가 날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오래된 친구처럼 익숙한 길을 따라서요. 1897년에 콘스탄틴 치올콥스키라는 러시아 과학자가 방정식 하나를 만들었어요. 로켓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정식은 지금도 127년이 지난 지금도 우주 비행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 방정식은 매우 우아해요. 간단하기까지 하죠. 로켓의 최종 속도는 배기 속도와 로켓의 초기 질량 대 최종 질량의 비율의 자연 로그를 곱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수식으로 쓰면 몇 개의 기호만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단순한 방정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가혹한 진실이에요. 우주로 가는 건 정말 어렵다는 거죠. 조금 더 빠르게 가려면 훨씬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연료도 무게가 나가니까 그 연료를 들어 올리기 위한 연료가 더 필요하고요.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져요. 촐콥스키는 이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실제로 로켓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는 고등학교 수학교사였거든요. 러시아의 작은 마을에서요. 청각 장애가 있었고 거의 독학으로 공부했어요. 하지만 그는 생각했어요. 깊이 생각했죠. 그리고 연필과 종이만으로 우주시대의 기초를 놓았어요. 오늘날 나사의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로켓을 설계할 때, 스페이스 X의 과학자들이 화성 미션을 계획할 때, 그들은 여전히 치올콥스키의 방정식을 사용해요. 그 방정식은 변하지 않았어요. 우주의 법칙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어쩌면 이게 수학의 아름다움이에요. 1897년에 러시아의 작은 마을에서 발견된 진리가 2026년에 화성으로 가는 로켓을 설계하는데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거요. 진리는 시대를 초월하니까요. 스페이스 셔틀의 주 엔진들이 얼마나 많은 연료를 소비했는지 아세요? 8분 30초 동안 50만 갤런이요. 거의 190만 리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상상하기 어려우시죠? 올림픽 수영장 하나를 채우는데 약 250만 리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스페이스 셔틀의 엔진들은 8분 30초 만에 올림픽 수영장의 4분의 3을 비울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요. 평균적인 TV, 드라마 한 편을 보는 시간 동안 스페이스 셔틀은 수영장 하나를 거의 비울 만큼의 연료를 태웠어요. 그리고 그건 단지 주 엔진들만 계산한 거예요. 고체 로켓 부스터들은 따로고요. 이 연료는 액체 수소와 액체 산소였어요. 이 둘이 만나면 폭발적으로 반응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리고 그 에너지의 부산물은 물이에요. 순수한 물이죠. H2O요. 엔진에서 나오는 하얀 구름이 바로 수증기예요. 생각해보면 시적인 일이에요. 우주로 가기 위해 우리는 엄청난 양의 연료를 태우는데 그 결과물은 생명의 근원인 물이에요. 물론 그 물은 수천 도의 뜨거운 증기 상태로 초음속으로 분출되지만요. 하지만 결국은 물이에요. 8분 30초요. 그게 지구에서 우주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50만 갤런의 연료를 태우고 수영장 하나를 비우고 100톤이 넘는 셔틀을 중력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요. 그리고 그 8분 30초가 끝나면 당신은 더 이상 지구인이 아니에요. 당신은 우주 비행사죠. 이온 엔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정말 독특한 종류의 로켓 엔진이에요. 화학 연료를 태우는 대신 전기로 원자들을 이온화시켜서 그것들을 엄청난 속도로 쏘아내는 거예요. 이온 엔진의 추진력이 얼마나 약한지 아세요? 종이 한 장을 겨우 들어올릴 정도예요. 정말이에요. 당신이 이온 엔진 위에 A4 용지를 올려놓으면 그 엔진이 최대 출력으로 작동해도 그 종이를 들어 올리지 못할 거예요. 너무 약하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런 엔진을 사용할까요? 바로 지속성 때문이에요. 화학 로켓은 강력하지만 금방 연료가 떨어져요. 몇 분, 길어야 몇 시간이면 끝이죠. 하지만 이온 엔진은 몇 년 동안 계속 작동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요. 종이 한 장을 들어올릴 정도의 미약한 힘이지만 그 힘이 1년, 2년, 3년 동안 계속 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에는 마찰이 없으니까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 계속 가속이 돼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요. 그리고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그 우주선은 엄청난 속도에 도달해요. 화학 로켓으로는 불가능한 속도까지요. 나사의 돈 탐사선이 이온 엔진을 사용했어요. 이 탐사선은 소행 성대까지 가서 베스타와 세레스, 거수계의 소행성을 탐사했죠. 화학 로켓으로는 불가능한 미션이었어요. 연료가 너무 많이 필요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온 엔진으로는 가능했어요. 느리지만 꾸준하게요. 어쩌면 이게 우주 탐사의 미래일지도 몰라요. 폭발적인 힘 대신 끈기 있는 인내로요. 빠른 스프린트 대신 긴 마라톤으로요. 종이 한 장을 들어올릴 만큼 약한 힘이 시간이라는 마법과 만나면 별들에 닿을 수 있어요. 1944년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V2라는 로켓이 우주의 경계를 처음으로 넘었어요. 고도 100km, 우주의 시작으로 인정되는 카르만 라인을 넘은 거죠. 이건 슬픈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V2는 무기였거든요. 독일이 런던을 폭격하기 위해 만든 미사일이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로켓 때문에 목숨을 잃었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무기가 인류 최초로 우주에 도달한 물체가 된 거예요. V2는 챔 예이거가 음속의 벽을 깬 것보다 3년이나 앞섰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소리의 속도를 넘기 전에 이미 우주에 도달했던 거예요. 물론 V2는 우주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포물선을 그리며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죠. 하지만 그 짧은 순간
그 로켓은 우주에 있었어요. 전쟁이 끝난 후 V2를 설계한 과학자들은 미국과 소련으로 흩어졌어요. 그들이 가진 지식이 우주 경쟁의 기초가 됐죠. 인류를 달에 데려간 세턴 V 로켓도 결국 V2의 기술적 후손이에요. 이게 기술의 역설이에요. 같은 지식이, 같은 원리가 파괴를 위해 사용될 수도 있고 탐험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는 거죠. V2는 무기로 시작했지만 그 기술은 결국 인류를 별들에 더 가까이 데려다 주었어요.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우리가 거기 도달할 수 있게 된 경로가 얼마나 복잡하고 모순적인지 생각해 보게 돼요. 아름다움과 공포가, 희망과 파괴가 같은 뿌리에서 자라날 수 있다는 게요. 어쩌면 그게 인간이라 하는 존재의 본질인지도 몰라요. 로켓이 발사될 때 나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약 200데시벨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소리인지 감이 안 오시죠? 일반적인 대화가 60데시벨 정도예요. 시끄러운 록 콘서트가 120데시벨 정도고요. 제트기 엔진 바로 옆이 140데시벨 정도죠. 그리고 로켓은 200데시벨이에요. 데시벨 척도는 로그 척도예요. 그 말은 10데시벨이 올라갈 때마다 실제 음압은 10배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00데시벨은 140데시벨보다 100만 배 더 강력한 거예요. 100만 배요. 이 정도 크기의 소리는 더 이상 그냥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물리적인 힘이에요. 음파 자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그 음압이 당신의 폐를 파열시키고 내부 장기를 손상시킬 수 있어요. 소리만으로요. 그래서 발사대에는 엄청난 양의 물 분사 시스템이 있어요. 로켓이 발사되는 순간 수천 톤의 물이 발사대 아래로 쏟아져요. 이 물이 음파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예요. 물 분자들이 진동하면서 음파를 열로 변환시키죠. 발사 영상을 보면 로켓 아래에서 엄청난 양의 증기가 피어오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물이에요. 소리를 먹어치우는 물이요. 그 물이 없었다면 음파가 발사대를 파괴하고 로켓 자체도 손상시킬 수 있어요. 우주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폭력적인 힘이 필요해요.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려면 귀를 찢을 만큼 시끄러운 소리를, 공기 자체가 무기가 되는 소리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그 모든 소음과 분노 끝에 조용한 우주가 기다리고 있어요. 완벽한 침묵의 세계가요. 어떤 로켓 엔진에서는 파란 불꽃이 나와요. 정말 아름다운 파란색이죠. 이 파란 불꽃은 특별해요. 왜냐하면 이 엔진들은 수소와 산소를 연료로 사용하거든요.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폭발적으로 반응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리고 그 반응의 결과물은 물이에요. H2O죠. 순수한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엔진들은 우주로 가면서 물밖에 배출하지 않는 거예요. 탄소도 질소, 산화물도 그 어떤 오염 물질도 없어요. 그냥 물이에요. 물론 그 물은 수천 도의 뜨거운 수증기 상태로 초음속으로 분출되지만요. 하지만 식으면 그냥 물이 돼요. 이런 엔진들을 청정 엔진이라고 불러요. 인류가 설계한 것 중 가장 환경 친화적인 엔진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강력한 엔진들 중 일부가 가장 깨끗하기도 한 거죠. 스페이스 셔틀의 주 엔진들이 이런 엔진이었어요. 그 아름다운 파란 불꽃을 기억하시나요? 그게 바로 수소와 산소의 춤이었어요. 그리고 그 춤의 결과는 물과 증기뿐이었죠.
물론 로켓을 만드는 과정이나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환경에 영향을 주긴 해요. 완벽하게 깨끗하진 않죠. 하지만 적어도 하늘을 날아가는 그 순간만큼은 이 로켓들은 증기만 남기고 가요. 구름처럼요. 그리고 어쩌면 미래에는 모든 로켓이 이렇게 깨끗할지도 몰라요. 별을 향해 가면서 오직 물방울만을 남기는 거죠. 스페이스 X의 펠컨 9 로켓은 스스로 착륙할 수 있어요. 발사된 후 우주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착륙해요. 스스로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상상해 보세요. 15층 건물 높이의 금속 기둥이 우주에서 떨어지면서 엔진을 역으로 분사해서 속도를 줄이고 정확히 착륙 지점에 내려앉는 거예요. 그것도 수직으로요. 이 기술을 초음속 역추진이라고 불러요. 로켓이 초음속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 엔진을 켜서 아래쪽으로 불꽃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꽃이 로켓을 밀어 올리면서 속도를 줄이는 거죠. 마치 당신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동시에 위로 점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들리기만 해도 불가능한 일 같죠. 누군가는 이걸 빗자루를 손바닥 위에서 균형 잡는 것에 비유했어요. 하지만 이 빗자루는 15층 높이고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고 초음속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몇 톤의 연료를 태우면서 스스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거죠. 처음에 사람들은 이게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너무 어렵다고, 너무 위험하다고 했죠. 하지만 스페이스 X는 계속 시도했어요. 처음 몇 번은 실패했어요. 로켓이 바다에 추락하거나 폭발했죠. 하지만 그들은 계속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게 거의 일상이 됐어요. 펠컨 9이 착륙하는 건 이제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예상되는 일이죠. 하지만 가끔씩 착륙 영상을 보면 여전히 숨이 멎어요. 저 거대한 로켓이 불꽃을 뿜으며 천천히 내려와서 발사대 위에 살며시 앉는 모습을요. 마치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것 같아요. 중력을 거스르는 춤 같아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게,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게 여전히 마법 같아요. 지구의 중력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탈출 속도라는 게 필요해요. 시속 약 4만 킬로미터예요. 이건 궤도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죠. 궤도 속도와 탈출 속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궤도 속도는 지구 주위를 계속 돌 수 있는 속도예요. 하지만 탈출 속도는 아예 지구를 떠날 수 있는 속도죠. 돌아오지 않고요. 만약 당신이 시속 4만 킬로미터보다 느리게 움직인다면 아무리 멀리 가도 결국 지구의 중력이 당신을 다시 잡아당길 거예요. 달까지 가도 화성까지 가도요. 언젠가는 지구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중력의 끈은 그렇게 길고 강하거든요. 하지만 정확히 시속 4만 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이면 그 끈이 끊어져요. 더 이상 지구에 묶여 있지 않은 거죠. 물론 여전히 태양의 중력에는 묶여 있지만요. 지구의 지배에서는 벗어난 거예요.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은 이 속도에 도달했어요. 그들은 인류 역사상 지구의 중력에서 완전히 벗어난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지구 궤도를 도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지구를 떠난 거죠. 달을 향해서요. 그들이 그 순간에 무슨 느낌이었을지 상상해 보세요. 지구가 점점 작아지는 걸 보면서 자신들이 정말로 떠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요. 더 이상 지구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우주 여행자가 된 거죠. 탈출 속도는 협상의 여지가 없어요.
조금 느리면 안 돼요. 정확히 그 속도 이상이어야 해요. 우주는 때때로 이렇게 정확한 답을 요구하죠. 그리고 어쩌면 그게 우주를 이해하는 것이 동시에 어렵고도 아름다운 이유일지도 몰라요. 자유에는 정확한 대가가 있으니까요. 베르너 폰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세턴 V를 설계한 사람이에요. 인류를 달에 데려간 로켓을 만든 사람이죠.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복잡해요. 그는 나치 독일을 위해 일했어요. V2 로켓을 개발했죠. 런던을 폭격한 그 로켓이요. 그리고 그 로켓들은 강제 노동수용소의 노동자들이 만들었어요. 끔찍한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으면서요. 전쟁이 끝난 후 폰 브라운은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 정부가 그를 데려간 거예요. 그의 지식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미국의 우주 프로그램을 이끌게 됐어요. 결국 인류를 달에 데려다 주었죠. 이건 불편한 진실이에요. 같은 사람이 같은 지식이 파괴와 탐험 모두에 사용될 수 있다는 거요. 폰 브라운 자신도 이 모순을 알았을 거예요. 어쩌면 평생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역사는 단순하지 않아요. 영웅과 악당으로 깔끔하게 나뉘지 않죠. 폰 브라운은 둘 다였어요. 아니, 어쩌면 둘 다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는 그냥 인간이었어요. 놀라운 재능과 끔찍한 선택을 모두 가진요. 달 위를 걸었던 우주 비행사들의 발자국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발자국들이 있어요.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발자국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해야 해요. 성취와 희생을, 영광과 고통을요. 기술은 중립적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중립적이지 않죠. 그리고 그 선택들이, 그 결정들이 역사를 만들어요. 복잡하고 모순적이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역사를요. 로켓 노즐의 모양을 본 적 있으세요? 종 모양이에요.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는 종처럼요. 이 모양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드 라발 노즐이라고 불리는 설계예요. 이 설계는 1888년에 스웨덴의 발명가 구스타프 드 라발이 만들었어요. 원래는 증기 터빈을 위해서였죠. 로켓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과학자들이 발견한 건 이 모양이 로켓에도 완벽하다는 거였어요. 작동 원리는 이래요. 뜨거운 가스가 좁은 목을 지나면서 음속에 도달해요. 그리고 넓어지는 부분을 지나면서 더 빨라져요. 초음속이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가스의 압력이 추진력으로 변환되는데 그 효율이 놀랍도록 높아요. 노즐의 모양은 정확해야 해요. 조금만 틀려도 효율이 크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로켓 노즐은 밀리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제작돼요. 수천 도의 열을 견디면서도 완벽한 곡선을 유지해야 하죠.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이에요. 19세기의 증기기관을 위해 발견된 원리가 21세기의 화성으로 가는 로켓에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거요. 1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더 나은 설계를 찾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완벽하니까요. 우주의 법칙은 변하지 않아요. 유체역학의 원리는 1888년이나 2026년이나 똑같죠. 그리고 어쩌면 그게 과학의 아름다움이에요. 진리는 시대를 초월하니까요. 드 라발이 증기를 위해 설계한 노즐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로켓을 별들을 향해 밀어내고 있어요. 로켓 연료 중 가장 차가운 건 액체 수소예요. 섭씨 영하 253 돼요.
절대 영도에서 겨우 20도 위에요. 이 정도로 차가운 물질을 다루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 온도에서는 공기 중에 산소조차 액체가 돼서 떨어지거든요. 탱크 표면에 얼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액체 산소가 맺혀요. 여름에도요. 액체 수소는 너무 차가워서 특별한 단열재가 필요해요. 일반 단열재로는 부족해요. 다층 진공 단열재를 사용하죠. 마치 보온병처럼 여러 겹의 층 사이에 진공을 만들어서 열 전달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단열을 잘해도 액체 수소는 계속 증발해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요. 그래서 로켓에 연료를 넣는 건 발사 직전에 해요. 너무 일찍 넣으면 발사할 때쯤엔 많은 양이 증발해버리니까요. 발사 영상을 자세히 보면 로켓에서 하얀 증기가 계속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특히 상단부에서요. 그게 바로 증발하는 수소예요. 차가운 수소가 따뜻한 공기를 만나서 주변의 수증기를 응결시키는 거죠. 이렇게 다루기 어려운데도 수소를 사용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수소는 가장 효율적인 로켓 연료거든요. 같은 무게의 다른 연료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내요.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그 불편함을 감수해요. 절대 영도에 가까운 차가움과 태양보다 뜨거운 불꽃이 만나는 곳, 그게 바로 로켓 엔진이에요. 극단이 만나는 순간이죠. 그리고 그 순간에 우주로 가는 길이 열려요. 한 번도 실제로 날아본 적 없는 로켓 엔진이 있어요. 핵열 로켓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 엔진은 화학 연소 대신 핵 반응로를 사용해요. 작동 방식은 이래요. 핵 반응로가 엄청나게 뜨거워져요. 그 열을 이용해서 수소를 가열하고 그 뜨거운 수소를 노즐로 분사하는 거죠. 화학 로켓보다 훨씬 효율적이에요. 같은 양의 연료로 2배 정도 더 빠르게 갈 수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건 화성까지 가는 시간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8개월 대신 4개월이면 되는 거죠. 우주 비행사들의 방사선 노출을 줄이고 식량과 물의 필요량도 줄이고 심리적 부담도 덜 수 있어요. 1960년대와 70년대에 실제로 이런 엔진들을 테스트했어요. 지상에서요. 그리고 작동했어요. 정말 잘 작동했죠. 하지만 실제로 우주에서 사용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방사능이거든요. 핵 반응로를 우주로 쏘아 올린다는 생각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만약 발사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사능 물질이 대기권에 퍼질 수도 있어요. 정치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 복잡한 문제였죠. 하지만 최근에 다시 관심이 생기고 있어요. 화성 미션을 위해서요. 더 빠르게 가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요. 어쩌면 언젠가 우리는 핵열 로켓을 실제로 사용할지도 몰라요. 별들을 향한 우리의 열망이 두려움보다 커진다면요. 지금은 그 엔진들이 박물관과 실험실에 조용히 놓여 있어요. 날아본 적 없는 날개처럼요. 하지만 언젠가 어쩌면 머지않은 미래에 그 날개가 펼쳐질지도 모르죠. 1961년 유리 가가린이라는 소련 공군 조종사가 인류 최초로 우주로 갔어요. 하지만 흥미로운 건 그가 자신의 우주선을 전혀 조종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보스토크 1호는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지상에서 제어되거나 자동으로 작동했지요. 가가린은 그냥 앉아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과학자들은 확신이 없었어요.
무중력 상태에서 인간의 두뇌가 제대로 작동할지 말이에요. 어쩌면 혼란스러워져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또는 공황 상태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예 조종 장치 자체를 잠가버렸어요. 만약 정말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봉투가 하나 있었대요. 그 안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죠. 가가린이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수동 조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걸 사용할 필요가 없었어요. 108분이었어요. 가가린이 우주에 있었던 시간이요.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돌아왔죠.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창밖을 보면서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했어요. 지구는 푸르다 라고 했죠. 간단한 문장이지만 뭔가 시적인 게 있어요. 가가린은 자신의 우주선을 조종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는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인류를 대표해서 우주라는 새로운 세계를 처음으로 경험했으니까요. 손으로 조종간을 잡지는 못했지만 그의 눈으로 본 것, 그의 마음으로 느낀 것은 진짜였어요.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과학자들의 걱정은 기우였다는 게 증명됐어요. 무중력 상태에서도 인간의 두뇌는 완벽하게 작동했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우주를 위해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처음부터요. 로켓을 발사할 때 가능하면 항상 동쪽을 향해 발사해요. 왜일까요? 지구가 도는 방향 때문이에요.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아요. 적도에서는 시속 약 1600km로요. 꽤 빠른 속도죠. 그리고 지구 위에 있는 모든 것, 당신도 나도 발사대도 이미 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요. 그래서 로켓을 동쪽으로 발사하면 로켓은 지구의 회전 속도를 공짜로 얻어요. 시속 1600km의 추가 속도를요. 연료를 더 쓰지 않고도요. 마치 움직이는 보도 위에서 달리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보도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뛰면 더 빠르게 갈 수 있죠. 반대로 서쪽으로 발사하면 그럼 지구의 회전에 맞서야 해요. 훨씬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항상 동쪽으로 발사해요. 이게 적도 근처에 발사장이 많은 이유 중 하나기도 해요. 적도에서 지구의 회전 속도가 가장 빠르거든요. 극지방으로 갈수록 느려져요. 케이프 커네버럴, 기아나 우주센터, 이런 곳들이 다 적도 근처에 있는 이유죠. 우주로 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받아요. 심지어 지구의 자전까지도요. 46억 년 동안 쉬지 않고 돌아온 지구가 우리가 우주로 나아가는 걸 돕는 거예요. 작은 추진력이지만 그 추진력 덕분에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지구는 우리를 잡아당기기도 하지만 동시에 밀어주기도 해요. 어쩌면 그게 고향이라는 것의 의미일지도 몰라요. 스페이스X의 스타쉽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완성되면 이건 인류가 만든 것 중 가장 강력한 로켓이 될 거예요. 추진력이 730만 킬로그램이 넘어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비교해 볼게요. 세턴 V, 인류를 달에 데려간 그 로켓의 2배가 넘는 추진력이에요. 2배요. 세턴 V도 이미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했는데 스타쉽은 그것의 2배예요. 왜 이렇게 강력한 로켓이 필요할까요? 화성 때문이에요. 스타쉽은 수백 명의 사람을 화성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그것도 한 번이에요. 그러려면 엄청난 양의 화물이 필요해요. 식량,
물, 장비, 거주 모듈, 모든 것이요. 스타쉽은 완전히 재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됐어요. 첫 번째 단도, 두 번째 단도 모두 착륙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비행기처럼요. 발사하고 착륙하고 연료를 채우고 다시 발사하는 거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여러 번의 시험 발사가 있었고, 어떤 건 성공했고, 어떤 건 폭발했어요. 로켓 개발은 원래 그래요. 실패하고, 배우고, 개선하고, 다시 시도하는 거죠. 하지만 언젠가, 어쩌면 몇 년 안에 스타쉽이 실제로 화성으로 날아갈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안에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새로운 세계로 가는 사람들이요. 개척자들이요.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화성이 보여요. 작고 붉은 점으로요. 언젠가 그곳에 사람들이 살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들을 거기까지 데려다 준 건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로켓일 거예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로켓이요. 하이브리드 로켓이라는 게 있어요. 즉 고체와 액체의 중간 같은 거예요. 고체 연료와 액체 산화제를 함께 사용하는 거죠. 작동 방식은 이래요. 고체 연료가 로켓 안에 들어 있어요. 그 자체로는 타지 않아요. 그런데 액체 산화제를 분사하면 그제야 연소가 시작되는 거예요. 산화제 공급을 멈추면 연소도 멈춰요. 이게 왜 좋냐고요? 안전하거든요. 고체 로켓처럼 한번 점화하면 멈출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액체 로켓만큼 복잡한 펌프 시스템도 필요 없고요. 둘의 장점을 합친 거죠. 고체 로켓은 단순하지만 위험해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하니까요. 액체 로켓은 제어할 수 있지만 복잡해요. 수많은 밸브와 펌프와 센서가 필요하죠. 하이브리드는 그 중간이에요. 비교적 단순하면서도 제어 가능한 거죠. 하지만 왜 모든 로켓이 하이브리드가 아닐까요? 성능 때문이에요. 하이브리드는 순수한 고체나 액체 로켓만큼 효율적이지 않아요. 좀 더 느리고 추진력도 약해요. 그래서 아직은 상업용으로 많이 쓰이지 않아요. 하지만 연구는 계속되고 있어요. 어쩌면 언젠가 더 나은 하이브리드 설계가 나올지도 몰라요.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로켓이요. 기술은 항상 발전하니까요. 기술의 세계에서는 중간 지점이 때로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극단 사이의 균형이요. 안전과 성능 사이에, 단순함과 제어 사이의 균형이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로켓은 그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예요. 우주에서 로켓 엔진의 배기플룸은 정말 이상하게 보여요. 지구에서처럼 짧은 불꽃이 아니라 수 킬로미터까지 뻗어나가요. 왜일까요? 공기가 없어서예요. 지구에서는 주변의 공기 압력이 배기가스를 제한해요. 압축하고 모양을 만들고 결국엔 흩어지게 하죠. 하지만 우주에서는 그런 압력이 없어요. 진공이니까요. 그래서 배기가스가 자유롭게 팽창해요. 끝없이요. 노즐에서 나온 가스 분자들이 아무것도 막는 게 없으니까 그냥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마치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비추는 것처럼 빛의 원뿔이 점점 넓어지듯이요. 우주 비행사들이 찍은 사진을 보면 다른 우주선의 엔진 분사를 볼 수 있어요. 유령 같은 긴 꼬리처럼 보여요. 투명하고 거의 안 보일 듯 하지만 수 킬로미터까지 뻗어 있죠. 이게 우주가 다른 이유 중 하나예요. 지구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우주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거든요. 공기가 없다는 건 단지 숨을 쉴 수 없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소리가 없고 불꽃의 모양이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어쩌면 그게 우주가 우리를 매혹시키는 이유일지도 몰라요. 익숙한 것들이 낯설게 변하는 곳이니까요. 불꽃조차도 우주에서는 다르게 타요. 더 길게, 더 조용히, 더 신비롭게요. 로켓 연료 혼합물들은 정말 재밌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NTO/MMH, LOX/RP1 같은 거요. 각각의 조합은 마치 요리의 레시피처럼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선택된 거예요. LOX/RP 1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LOX는 액체 산소예요. 리퀴드 OXYGEN의 약자죠. RP1은 정제된 등유예요. 네, 등유요. 제트 연료와 비슷한 거죠. 이 조합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됐어요. 신뢰할 수 있고 비교적 다루기 쉽고 강력하거든요. NTO/MMH는 좀 더 이국적이에요. NTO는 사산화이질소, MMH는 모노메틸 하이드라진이에요. 이 둘은 자가 점화성이에요. 만나는 순간 자동으로 점화된다는 뜻이죠. 스파크도 필요 없어요. 그냥 섞으면 바로 타요. 편리하긴 하지만 그만큼 위험하기도 해요. 그리고 둘 다 매우 독성이 강해요. LOX/LH2는 액체 산소와 액체 수소의 조합이에요. 가장 효율적인 화학 로켓 연료죠. 하지만 액체 수소가 엄청나게 차갑고 다루기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로켓이 이걸 사용하진 않아요. 각 조합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건 더 강력하지만 저장하기 어렵고, 어떤 건 안전하지만 덜 효율적이죠. 어떤 건 실온에서 보관할 수 있고, 어떤 건 극저온이 필요해요. 로켓 과학자들은 이 레시피들 중에서 선택해요. 미션의 목적에 따라서요. 궤도에 오래 머물러야 한다면, 저장이 쉬운 연료를요. 최대 추진력이 필요하다면 가장 강력한 조합을요. 깊은 우주로 간다면 가장 효율적인 것을요. 화학의 춤이에요. 각 분자가 파트너를 만나 에너지의 폭발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폭발이, 통제되고 조율된 폭발이 우리를 별들을 향해 밀어 올려요. 로켓 발사가 날씨를 바꿀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정말이에요. 음향 충격파가 대기를 교란시켜서 은결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작동 방식은 이래요. 로켓이 발사될 때 나는 엄청난 소리가 공기를 강하게 진동시켜요. 이 진동이 대기 중의 수증기에 영향을 주는 거죠. 갑작스러운 압력 변화가 수증기를 응결시켜요. 그래서 구름이 생기는 거예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맑았던 하늘에 로켓이 발사된 후 갑자기 구름이 나타나는 걸 본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엔 비까지 내렸대요. 로켓 발사 때문에요. 물론 이건 국지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큰 태풍을 만들거나 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놀라운 일이죠. 인간이 만든 기계가 날씨에 영향을 줄 만큼 강력하다는 게요. 생각해보면 시적인 일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늘로 뻗어나가려 할 때 하늘이 반응하는 거예요. 구름을 만들면서요. 마치 하늘이 우리의 시도를 인정하는 것 같아요. 또는 작별을 고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로켓은 단지 금속과 연료의 조합이 아니에요. 그것은 힘이에요. 대기를 흔들고 땅을 진동시키고 날씨까지 바꾸는 힘이죠. 그리고 그 모든 힘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집중돼요. 중력의 속박을 벗어나는 거요. 어쩌면 우주로 가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서 세상 전체가 그걸 느낄 수밖에 없는 건지도 몰라요. 하늘까지도요. 고체 로켓 부스터는 한번 점화되면 멈출 수 없어요. 정말로요. 모든 연료가 다 탈 때까지 계속 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이해하려면 고체 로켓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해요. 연료가 단단한 고체 형태로 로켓 안에 들어 있어요. 거대한 양초 같은 거죠. 한번 불을 붙이면 그냥 계속 타요. 꺼낼 방법이 없어요. 액체 로켓은 다르죠. 밸브를 잠그면 연료 공급이 멈추고 엔진이 꺼져요. 하지만 고체 로켓은 연료 자체가 타고 있는 거예요. 밸브도 없고 펌프도 없어요. 그냥 타고 있는 거대한 불꽃이에요.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요. 장점은 매우 단순하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장날 복잡한 부품이 없으니까요. 점화하면 작동해요. 보장돼 있죠. 하지만 단점은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뭔가 잘못되어도 긴급 상황이 생겨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냥 끝까지 가야 해요. 스페이스 셔틀의 고체 로켓 부스터를 기억하시나요? 그 두 개의 하얀 원통이요. 한번 점화되면 그것들은 2분 동안 계속 탔어요. 멈출 수 없이요. 그 2분 동안 셔틀은 그 부스터들과 함께 가야 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이건 헌신이에요. 완전한 헌신이죠. 중간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볼 때까지 가야 해요. 어쩌면 그게 우주로 가는데 필요한 마음가짐일지도 몰라요. 되돌릴 수 없는 헌신이요. 스페이스 X의 랩터 엔진은 메탄을 연료로 사용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메탄은 화성에서 만들 수 있거든요. 화성의 대기는 대부분 이산화탄소예요. 그리고 화성 땅에는 얼음 형태의 물이 있죠. 이 둘을 가지고 적절한 화학 과정을 거치면 메탄과 산소를 만들 수 있어요. 두 가지 모두 로켓 연료로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화성에서 연료를 만들 수 있다면 지구에서 왕복 여행에 필요한 모든 연료를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화성에 도착해서 거기서 연료를 만들어서 그 연료로 다시 지구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이건 게임 체인저예요. 왕복 연료를 모두 싣고 가려면 엄청나게 큰 로켓이 필요하거든요. 그 연료의 무게가 너무 나가니까요. 하지만 가는데 필요한 연료만 싣고 돌아올 연료는 화성에서 만든다면 훨씬 더 실용적이에요. 이게 바로 스페이스 X가 메탄을 선택한 이유예요. 랩터 엔진은 화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최초의 로켓 엔진이에요. 단지 거기까지 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연료를 보충해서 돌아오는 것까지 고려한 거죠.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아직 화성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거기서 돌아오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것도 화성의 자원을 사용해서요.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우리는 항상 한 걸음 앞을 생각하죠. 아직 도착하지도 않은 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어떻게 돌아올지를 이미 계획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런 준비성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예요. 에어로스파이크 엔진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 독특한 설계예요. 일반 로켓 노즐과는 완전히 반대거든요. 안과 밖이 뒤집혀 있어요. 일반 로켓 노즐은 종 모양이죠. 가스가 안쪽을 지나가고 노즐이 밖을 감싸고 있어요. 하지만 에어로스파이크는 반대예요. 노즐이 가운데 있고 가스가 바깥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이게 왜 좋냐고요? 자동으로 고도에 맞춰져요. 일반 노즐은 특정 고도에서 최적화되어 있어요. 해수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노즐이 있고 고고도에서 가장 효율적인 노즐이 있죠. 하지만 에어로스파이크는
모든 고도에서 자동으로 조정되어 주변 공기 압력에 따라 가스 흐름이 자연스럽게 변하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해요. 이상적인 로켓 노즐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냉각이 정말 어려워요. 일반 노즐은 바깥쪽이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냉각이 비교적 쉽죠. 하지만 에어로 스파이크는 노즐이 가운데 있어요. 뜨거운 가스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사방에서 가열되는 거죠. 1960년대부터 연구되어 왔어요. 60년이 넘었죠. 하지만 아직도 실제로 우주를 날아본 적이 없어요. 냉각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워서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연구는 계속되고 있죠. 어쩌면 언젠가 누군가 해결책을 찾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에어로 스파이크가 마침내 날아오를 거예요. 60년을 기다린 끝이에요. 때로는 최고의 아이디어도 시대를 앞서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실현할 기술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을 때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아이디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단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뿐이죠. 밤에 로켓이 발사되면 정말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요. 배기 플룸이 하늘 높이 올라가면서 이미 어두워진 지상에서도 여전히 햇빛을 받아요. 그래서 빛나는 거예요. 이걸 황혼 현상이라고 불러요. 로켓의 배기가스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보일 수 있어요. 하늘을 가로지르는 빛나는 해파리처럼 또는 유령 같은 빛의 강처럼 보이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로켓이 정말 높이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지상에서는 이미 해가 졌지만 고도 100km, 200km에서는 여전히 햇빛이 있어요. 지구의 공면 때문에 지상은 어두워도 상공은 아직 밝은 거죠. 그래서 로켓의 배기가스가 그 햇빛을 받아서 빛나요. 마치 높은 산 정상이 일몰 후에도 잠시 동안 햇빛을 받아 빛나는 것처럼요. 하늘 높이 떠 있는 구름이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드는 것처럼요. 사람들이 이 현상을 보면 놀라요. 때로는 UFO라고 신고하기도 하죠. 하늘에 거대한 빛나는 물체가 나타났다가 천천히 퍼져나가니까요. 하지만 그건 UFO가 아니에요. 그건 우주로 향하는 인간의 꿈이 빛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특히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반덴버그 기지의 발사를 보면 장관이에요. 태평양 위로 날아가는 로켓의 플룸이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하늘에 빛나는 궤적을 남기거든요. 수백만 명이 그걸 볼 수 있어요. 어둠 속에서 빛나는 길이에요. 지구에서 우주로 이어지는 일시적이지만 아름다운 길이죠. 그리고 그 길을 보는 사람들은 잠시나마 우리가 별들에 닿을 수 있다는 걸 믿게 돼요. 로켓 과학에서 비추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로켓 연료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로켓의 연비 같은 거죠. 비추력은 초 단위로 측정돼요.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연비를 왜 시간으로 재냐고요? 하지만 의미는 이래요. 1kg의 추진제가 1kg의 무게를 몇 초 동안 지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비추력이 300초라는 건 1kg의 연료가 1kg의 물체를 300초 동안 지구 중력에 맞서서 떠받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숫자가 높을수록 효율적인 거죠. 고체 로켓은 보통 250초부터 280초까지 정도예요. LOX/RP1 같은 액체 로켓은 300초부터 350초까지 정도고요. LOX/LH2 액체 수소를 사용하는 엔진은
450초까지도 가요. 가장 효율적인 화학 로켓이죠. 하지만 이온 엔진 같은 전기 추진 시스템은 3000초가 넘어요. 10배 이상이에요. 물론 추진력은 훨씬 약하지만 효율성은 비교할 수 없이 높죠. 로켓 설계자들은 항상 이 숫자를 최적화하려고 노력해요. 비추력을 1초라도 올리면 더 먼 곳으로 갈 수 있거든요. 또는 같은 거리를 더 적은 연료로 갈 수 있고요. 이게 바로 효율의 게임이에요. 우주로 가는 건 너무 어려워서 모든 것을 최적화해야 해요. 한 방울의 연료라도 아껴야 하죠. 그리고 비추력이 바로 그 효율을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우주로 가는 길의 경제학이죠. 물을 로켓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정말이에요. 작은 인공위성들, 큐브셋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물을 추진제로 사용해요. 작동 방식은 간단해요. 물을 가열해서 증기로 만들고 그 증기를 노즐로 분사하는 거예요. 화학 반응도 없고 폭발도 없어요. 그냥 뜨거운 증기예요. 주전자에서 나오는 증기처럼요. 왜 물을 사용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어요. 첫째, 물은 안전해요. 독성이 없고 폭발하지 않고 다루기 쉽죠. 둘째, 물은 저장하기 쉬워요. 특별한 탱크나 극저온 시스템이 필요 없어요. 셋째, 물은 물이에요. 우주에서 가장 흔한 물질 중 하나죠. 물론 추진력은 약해요. 화학 로켓에 비하면 정말 약하죠. 하지만 큐브셋처럼 작은 위성들에게는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 없어요. 조금씩 천천히 움직이면 되거든요. 궤도를 약간 조정하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그런 용도로요. 어쩌면 미래에는 소행성의 얼음을 채굴해서 연료로 사용할지도 몰라요. 우주에는 물이 많거든요. 해성, 소행성, 달의 극지방, 화성의 땅속에도 있어요. 만약 그 물을 추진제로 사용할 수 있다면 우주 여행이 훨씬 쉬워질 거예요. 가장 단순한 것이 때로는 가장 우아한 해결책이에요. 물, 지구에서 생명의 근원이자 우주에서 우리를 움직이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H2O, 세 개의 원자가 새로운 세계로 가는 길을 열어줄 수도 있어요. 소련의 N1 로켓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슬픈 이야기예요. N1은 소련이 세턴5에 맞서 만든 로켓이었어요. 사람을 달에 보내기 위한 거였죠. 하지만 N1은 4번 발사됐고 4번 모두 실패했어요. 폭발한 거예요. 그중 가장 재앙적인 실패는 1969년에 일어났어요. 발사 몇 초 후 엔진 하나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자동 시스템이 모든 엔진을 정지시켰죠. 문제는 로켓이 이미 발사대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엔진이 꺼진 채로 그 거대한 로켓이 다시 발사대로 떨어진 거예요. 충돌 순간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어요. 역사상 가장 큰 비핵 폭발 중 하나였대요. 발사대가 완전히 파괴됐어요. 폭발의 성광이 우주에서도 보였다고 해요. 정말이에요. 위성이 그걸 감지했거든요. N1 프로그램은 결국 취소됐어요. 너무 많은 실패, 너무 많은 비용, 그리고 미국이 이미 달에 도착했으니까요. 경주는 끝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슬픈 이유는 N1 자체는 실제로 좋은 설계였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테스트 부족이었죠. 소련은 서두르고 있었어요.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요. 그래서 충분히 테스트하지 않고 발사했고 계속 실패했어요. 실패한 꿈들이 있어요. 달에 닿지 못한 로켓이 있죠. 하지만 그 실패에서도 우리는 배워요. 서두르지 말라고,
테스트를 철저히 하라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고요. N1은 날아본 적 없는 꿈이지만 그래도 중요한 교훈을 남겼어요. 로켓 엔진을 시작하는 건 정말 까다로운 일이에요. 모든 게 밀리초 단위로 완벽하게 맞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엔진이 폭발할 수 있거든요. 이걸 하드 스타트라고 불러요. 엔진이 시작될 때 너무 많은 연료가 너무 빨리 점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소실 안에 폭발적인 압력 급증이 일어나죠. 그 압력이 엔진을 찢어버릴 수 있어요. 반대로 소프트 스타트도 문제예요. 너무 적은 연료가 너무 천천히 들어가면 점화가 제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연료가 쌓이고 나중에 갑자기 점화되면서 네, 역시 폭발이에요. 완벽한 시작을 위해서는 연료와 산화제가 정확한 비율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순서로 들어가야 해요. 점화도 정확한 타이밍에 일어나야 하고요. 모든 게 오케스트라처럼 조율되어야 해요. 그래서 로켓 엔진 개발에 수년이 걸려요. 수백 번, 수천 번의 테스트가 필요해요. 각 테스트에서 조금씩 조정하고 미세하게 튜닝하고 완벽해질 때까지 반복하는 거죠. 엔진이 완벽하게 시작되는 순간을 본 적 있으세요? 부드럽고 우아하고 거의 마법 같아요. 하지만 그 뒤에는 수년간의 실패와 학습이 있어요.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의 노력이 있죠. 완벽한 시작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건 예술이에요. 과학과 공학의 예술이죠. 그리고 그 예술이 완성되면 로켓은 조용히 확실하게 우주를 향해 날아올라요. 회전 폭발 엔진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영리한 아이디어예요. 일반 로켓 엔진에서는 연소가 한 방향으로 일어나요. 연료가 들어오고 점화되고 가스가 뒤로 나가는 거죠. 하지만 회전 폭발 엔진에서는 폭발이 엔진 안을 빙글빙글 돌아요. 정말이에요. 폭발 파동이 원형 통로를 따라 계속 회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상상하기 어렵죠. 폭발은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이 엔진에서는 폭발이 계속 자기 꼬리를 물어요. 한 지점에서 폭발이 일어나면 그 압력 파동이 원을 따라 이동하면서 새로운 연료를 만나고 그게 또 폭발하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왜 좋냐고요?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일반 엔진보다 20%부터 30%까지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같은 연료로 더 많은 추진력을 얻는 거죠. 그리고 엔진도 더 작고 가벼워질 수 있고요. 문제는 이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폭발을 제어하는 것도 어려운데 계속 회전하는 폭발을 제어한다는 건 상상해 보세요. 초당 수천 번 도는 폭발의 파도를요. 그걸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야 해요. 하지만 연구는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 나라와 회사들이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테스트하고 있죠. 어떤 건 실제로 작동했어요. 아직 우주를 날아본 적은 없지만요. 어쩌면 미래의 로켓은 이런 엔진을 사용할지도 몰라요. 끊임없이 회전하는 폭발의 힘으로 우주를 향해 날아가는 거죠. 불가능해 보이지만 로켓 과학에서는 많은 것들이 처음엔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증명해 왔죠. 불가능이 사실은 가능하다는 걸요. 우주로 간 최초의 동물은 뭘까요? 개나 원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초파리였어요. 1947년에 미국이 초파리를 로켓에 태워서 보냈거든요. 왜 초파리였을까요?
과학자들은 우주 방사선이 생명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초파리는 완벽한 실험 대상이었죠. 작고 빠르게 번식하고 유전학을 연구하기 쉬웠으니까요. V2 로켓에 초파리를 담은 캡슐을 실었어요. 독일에서 포획한 그 V2호 로켓은 110km 높이까지 올라갔어요. 우주의 경계를 넘은 거죠. 그리고 다시 떨어졌어요. 놀라운 건 초파리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캡슐이 낙하산으로 회수됐는데 안에 있던 초파리들이 살아 있었어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주에 다녀온 생명체가 된 거죠. 물론 초파리들은 자신들이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걸 몰랐을 거예요. 그냥 작은 파리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길을 열었어요. 그 후로 생쥐가 갔고, 개가 갔고, 원숭이가 갔고, 결국 인간이 갔죠. 모든 위대한 여정은 작은 발걸음으로 시작돼요. 때로는 정말 작은 발걸음으로요. 파리의 발처럼요. 그 작은 파리들이 우주로 날아간 지 거의 80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기억돼요. 별들을 향한 우리의 여정을 시작한 작은 개척자들로요. 전기 로켓, 특히 홀 효과 추징이라는 건 정말 흥미로워요. 이 엔진들은 몇 년 동안 계속 작동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요. 추진력은 정말 약해요. 종이 한 장을 들어 올리기도 어려울 정도죠. 만약 당신이 홀 효과 추진기를 손으로 잡고 있으면 거의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거예요. 아주 미세한 진동 같은 것만요. 하지만 이 엔진이 1년 동안 계속 작동한다면 2년, 3년 동안 우주에는 마찰이 없으니까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 계속 축적돼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가속되는 거죠. 나사의 도운 탐사선이 이런 엔진을 사용했어요. 이 작은 우주선은 5년 넘게 이온 엔진을 작동시켰어요. 그 결과 소행성대까지 가서 2개의 거대한 소행성을 탐사했죠. 화학 로켓으로는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종이 한 장을 들어 올리지 못할 만큼 약한 힘이 시간이라는 마법과 만나면 수백만 킬로미터를 여행할 수 있어요. 소행성을 방문할 수 있고요. 이게 바로 인내의 힘이에요. 빠른 폭발 대신 느리고 꾸준한 노력으로요. 단거리 달리기 대신 마라톤으로요. 그리고 어쩌면 우주를 탐험하는 진짜 방법이 이거일지도 몰라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우주는 어디 가지 않으니까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는 거기에 도달할 거예요. 종이 한 장을 들어 올리지 못할 만큼 작은 힘으로도요. 시간만 충분하다면요. 포고 효과라는 게 있어요. 로켓이 발사될 때 격렬하게 흔들리는 현상이에요. 마치 포고 스틱처럼 튀어오르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연료 탱크 안의 액체가 진동하기 시작하면 그 진동이 로켓 구조와 공명하면서 증폭될 수 있어요. 마치 그네를 탈 때 리듬에 맞춰 다리를 움직이면 점점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요. 문제는 이 진동이 정말 격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심하면 로켓을 찢어버릴 수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거대한 금속 구조물이 진동으로 인해 산산조각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연료 시스템을 정말 조심스럽게 설계해요. 탱크 안에 배플이라는 장벽을 설치해서 연료의 출렁임을 막기도 하고 특별한 댐퍼를 넣어서 진동을 흡수하기도 하죠. 아폴로 프로그램 초기에 포고 효과가 심각한 문제였어요. 우주 비행사들이 너무 심하게 흔들려서
계기판을 제대로 읽을 수조차 없었대요. 심장 박동수가 위험할 정도로 올라가기도 했고요. 하지만 엔지니어들이 해결했어요. 연료 시스템을 조정하고 헬륨 가스 주갑기를 추가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요. 그리고 나중 미션들은 훨씬 부드러워졌죠. 작은 진동이 큰 재앙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올바른 설계로 그 진동을 조용히 만들 수 있죠. 로켓 과학은 이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힘들을 이해하고 제어하고 조화시키는 거요. 로켓 엔진의 배기 플룸을 자세히 보면 충격 다이아몬드라는 아름다운 패턴을 볼 수 있어요. 밝은 다이아몬드 모양이 반복되는 거죠. 이게 왜 생기는지 아세요? 초음속 배기가스가 만드는 충격파 때문이에요. 가스가 노즐에서 나올 때 초음속이거든요. 그러면 압력 파동이 생기고 그 파동들이 교차하면서 이 아름다운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각 다이아몬드는 사실 압력과 온도가 급격히 변하는 지점이에요. 밝게 보이는 부분은 가스가 압축되고 뜨거워진 곳이고 어두운 부분은 팽창하고 차가워진 곳이죠.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서 다이아몬드 모양을 만들어요. 과학자들은 이 다이아몬드를 보고 엔진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알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선명하고 규칙적이면 엔진이 최적 상태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흐릿하거나 불규칙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우주로 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예술이에요. 물리학의 법칙이 빛과 그림자로 그려내는 기하학적 패턴이죠. 엔지니어들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아름다움이에요. 로켓 발사 영상을 볼 때 엔진을 자세히 보세요. 그 다이아몬드들이 보일 거예요. 저음속 가스가 춤추면서 만드는 빛나는 보석들이요. 과학과 자연이 함께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죠. 핵융합 로켓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아직은 이론적인 개념이지만 정말 흥미로운 아이디어예요. 별들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에너지원을 로켓에 쓰는 거거든요. 핵융합은 두 개의 가벼운 원자핵을 합쳐서 하나의 무거운 원자핵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죠. 태양이 빛나는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과정을 로켓 엔진에서 제어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핵융합 로켓은 화학 로켓보다 수천 배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같은 무게의 연료로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는 거죠. 가까운 별까지도 인간의 수명 내에 도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프록시마 센타우리, 가장 가까운 별이 4.2 광년 떨어져 있어요. 현재 기술로는 수만 년이 걸리죠. 하지만 핵융합 로켓으로는 어쩌면 수십 년, 길어야 100년 안에 도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한 세대 안에요. 물론 아직은 먼 미래의 이야기예요. 핵융합 자체를 제어하는 것도 아직 어려운 일이거든요. 지구상에서 안정적인 핵융합 반응을 만드는 것조차 아직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연구는 계속되고 있어요. 어쩌면 당신의 손주 혹은 그들의 손주가 핵융합 로켓을 타고 다른 별을 향해 떠날지도 몰라요. 별의 힘으로 별에 도달하는 거죠. 시적이지 않나요? 우주는 넓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죠. 하지만 인간의 꿈은 그 광대함을 가로지를 방법을 계속 찾고 있어요. 천천히 한 걸음씩이요. 그리고 언젠가는 어쩌면 별의 불꽃을 타고 우리는 다른 별에 도달할 거예요. 재사용 가능한 로켓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아세요?
팔콘 9 같은 로켓이 발사 비용을 90% 이상 줄였어요. 90%요. 예전에는 로켓이 발사되면 그걸로 끝이었어요. 수백억 원짜리 로켓이 단 한 번 사용되고 버려지는 거죠. 마치 비행기를 한 번 타고 나서 버리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이제는 로켓이 착륙해서 다시 사용돼요. 같은 로켓이 10번, 15번, 심지어 20번 넘게 발사되기도 해요. 이게 경제학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발사 비용이 낮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더 많은 위성을 올릴 수 있어요. 더 많은 과학 실험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주에 갈 수 있죠. 우주가 더 접근 가능해지는 거예요. 10년 전만 해도 위성을 우주에 올리는 건 정부나 거대 기업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너무 비쌌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대학교도 작은 스타트업도 위성을 올릴 수 있어요. 비용이 그만큼 낮아졌거든요. 이게 혁명이에요. 조용한 혁명이지만 정말 중요한 거죠. 우주가 소수의 특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공간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로켓을 재사용할 수 있게 된 덕분이에요. 비행기가 재사용 가능해지면서 항공여행이 대중화된 것처럼 로켓이 재사용 가능해지면서 우주여행도 대중화되고 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그리고 어쩌면 당신도 언젠가 우주에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상상만 하던 일이 현실이 되는 거죠. 로켓 엔진이 방향을 조종하는 방법을 아세요? 엔진 자체가 움직여요. 회전하는 거죠. 이걸 짐벌링이라고 불러요. 생각해 보세요. 15층 건물만 한 로켓이 하늘을 날고 있어요. 어떻게 방향을 바꿀까요? 비행기처럼 날개나 방향타가 있나요? 아니에요. 우주에서는 공기가 없으니까 날개가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엔진 자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거대한 엔진이 힌지에 연결되어 있어서 몇 도씩 기울어질 수 있어요. 엔진이 옆으로 기울면 추진력의 방향도 바뀌고 로켓 전체가 회전하는 거죠. 놀라운 건 이 움직임이 정말 작다는 거예요. 몇 도, 때로는 1도도 안 되는 각도로만 움직여요. 하지만 그 작은 움직임이 로켓의 궤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수백 톤의 로켓을 다른 방향으로 보낼 수 있죠. 세턴 V의 F1 엔진들을 생각해 보세요. 각 엔진이 무게만 거의 9톤이에요. 그리고 그 엄청난 무게의 엔진이 엄청난 힘을 내뿜으면서도 동시에 섬세하게 각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초당 여러 번씩요. 이게 바로 로켓 과학의 모순이에요. 엄청나게 거대하고 강력하면서도 동시에 믿을 수 없이 정밀하고 섬세해야 하는 거죠. 힘과 우아함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해요. 작은 움직임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로켓에서도 인생에서도요. 몇 도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목적지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작은 조정들이 결국 우리를 별까지 데려가는 거죠. 화학 로켓의 궁극적인 한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는 거의 최대치에 도달했어요. 더 이상 크게 개선하기 어려운 지점까지 왔죠. 왜일까요? 화학 에너지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원자들 사이의 결합에 저장된 에너지는 유한하거든요. 수소와 산소를 태우든 메탄을 태우든 얻을 수 있는 에너지에는 천장이 있어요. 현재 최고 엔진들은 이미 이론적 최대 효율의 90% 이상에 도달했어요.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10%도 안 남은 거죠. 물론 10%도 중요하지만 혁명적인 변화는 아니에요.
이게 의미하는 건 정말 깊은 우주로 가려면, 화성보다 훨씬 더 먼 곳으로 가려면 우리는 화학 로켓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핵 엔진이든 이온 엔진이든 아직 상상도 못한 무언가든요. 화학 로켓은 놀라운 업적이에요. 우리를 달까지 데려갔고, 화성에 로버를 보냈고, 태양계 끝까지 탐사선을 보냈어요. 하지만 별들까지 가기에는 부족해요. 너무 느리고 너무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단계를 찾고 있어요. 화학의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을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그 방법을 찾으면 우주는 정말로 열릴 거예요. 화학 로켓이 우리를 태양계까지 데려갔다면 다음 기술은 우리를 별들까지 데려갈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화학 로켓에 감사해야 해요. 이 기술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줬으니까요. 마지막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실일지도 몰라요. 모든 로켓 발사는 통제된 폭발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엄청난 양의 폭발성 물질을 한 곳에 모아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불을 붙이죠. 그 폭발을 이용해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거예요. 이건 근본적으로 폭력적인 행위예요. 수천 도의 열, 귀가 찢어질 듯한 소음, 땅을 흔드는 진동, 하늘을 가르는 불꽃이요. 파괴의 모든 요소가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건 가장 초월적인 행위이기도 해요. 그 모든 폭력과 혼돈이 정확하게 조율되고 통제되고 하나의 목적을 향해 집중되어 중력을 벗어나는 것, 별들에 닿는 것이요. 파괴의 힘을 창조의 힘으로 바꾸는 거예요. 폭발을 탐험으로, 혼돈을 질서로, 폭력을 초월로 변환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본질 아닐까요? 우리의 가장 파괴적인 능력을 가장 고귀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거요. 로켓이 발사될 때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요. 물질을 지배하고 에너지를 조종하고 자연의 법칙 안에서 작동하면서도 그 법칙을 극복하는 걸요. 그리고 그 불꽃 속에서, 그 천둥 소리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요. 모순적이고 놀랍고 때로는 무모하지만 항상 하늘을 향해 손을 뻗는 존재를요. 로켓은 단순히 기계가 아니에요. 로켓은 우리의 꿈이 물리적 형태를 갖춘 거예요. 불과 금속으로 만든 희망이죠. 그리고 그 희망이 하늘로 날아오를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더 별들에 가까워져요. 50가지 사실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로켓에 대한, 그리고 별을 향한 인류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였죠.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이에요. 800년 전 대나무통에서 시작해서 이제 우리는 다른 행성을 탐사하고 있어요. 화성에 로버를 보내고 토성의 달을 관찰하고 태양계를 벗어나 성간 공간으로 나아가고 있죠. 로켓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예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섬세한 도구이기도 해요. 폭발의 힘과 밀리미터의 정밀함이 만나는 곳이죠. 파괴와 창조가, 폭력과 우아함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는 곳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그게 우리 인간을 가장 잘 대표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모순적이에요. 파괴적이면서 창조적이고 폭력적이면서 평화로운 꿈을 꾸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계속 하늘을 올려다본다는 거예요. 밤하늘의 별들은 수십억 년 동안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도 그 별들을 올려다봤죠. 궁금해하면서, 꿈꾸면서,
언젠가 거기 닿을 수 있을까 상상하면서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닿고 있어요. 천천히 한 걸음씩이지만요. 로켓이 우리를 데려가고 있어요. 불꽃과 천둥 소리와 함께, 하지만 조용한 결심과 끝없는 인내심으로요. 오늘 밤 당신이 잠들기 전에 잠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로켓이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주 정거장으로 물자를 실어 나르거나 새로운 위성을 궤도에 올리거나 아니면 먼 행성을 향해 조용히 여행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로켓들이, 그 기계들이 인류의 꿈을 싣고 날아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의 꿈을요. 별들에 닿고 싶다는, 우주를 이해하고 싶다는, 우리가 속한 이 광대한 우주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고 싶다는 꿈이요. 편안한 밤 되세요. 그리고 꿈꾸세요. 별들의 꿈을요. 로켓들이 당신을 위해 길을 열고 있으니까요. 좋은 밤 되세요.